안녕하세요. 변호사 조성원입니다. 우리 큰딸이 2022년 수능 정치화법을 문제를 푼 다음에 그날 저녁에 저한테 문제 꼭 풀어봐. 아빠 나 해설 좀 해줘. 이렇게 말해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과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우선 수능 문제지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관행평가원에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문제를 보여주거나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말씀을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여러 실력 있는 강사분들께서 직접적인 해설들을 많이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먼저 안내 말씀 드리자면 수능 정치화법 총 20문제 중에서 정치를 제외한 문제는 딱 법률 문제가 약 17문제 정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헌법, 국제법, 지방자치법, 노동법 등을 제외하고 민법 문제는 총 4문제, 헌법 문제가 총 2문제, 그래서 민법과 헌법 문제는 총 6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이 사법시험을 준비하거나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을 공부할 시점이 벌써 10년이 넘어서 암기사항이 많은 헌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등은 공법 문제들을 해석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넘어가기로 하고요. 국제법과 노동법에 관해서는 시험 공부를 제가 한 적도 없고 실무에서도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민사 전문 변호사 겸 형사 전문 변호사인 이 조변은 형법과 민법 문제에 관해서만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법 11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규정으로만. 먼저 혼인 중에 출생한 자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혼인 중에 출생한 자는 그의 친상자로 추정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볼까요? 우리 민법 제834조에는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이라는 제목으로 1조의 1항에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는 남편의 자로 자녀로 추정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2항에는요.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혼인 중에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서 이 앞에 임신한 자녀를 추정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걸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요. 왜 부인의 자녀를 추정하는 규정이 없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건 부인은 출생할 때 그 순간부터 누가 낳는지가 보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혼인 중에 자녀인지 아닌지는 이것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고 나서 200일 넘어서 아이가 출생하면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이미 그걸 출생시킨 분만한 엄마는 당연히 엄마로 보이기 때문에 부부의 혼인 중의 자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다른 규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제가 그 규정을 적어놓진 않았는데 혼인이 무효가 될 때는 혼인 외에 출생대로 간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인 중에 출생했는데 이후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 자녀는 안타깝게도 혼인 외에 출생대로 간주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한번 볼게요. 협의상 이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혼에 관련해서는요. 우리 민법 834조가 협의상 이혼 부분을 말하고 있고 민법 840조가 재판상 이혼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요. 규정이 이렇게 써 있어요.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다음 밑에 같은 사정이 있을 때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보시면 알겠지만 협의 이혼은 협의가 되면 이혼할 수 있고 재판상 이혼은 이런 요건 하나하나 배우자가 부정했을 때, 바람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즉 버렸을 때, 나타나지 않을 때, 행방불명 됐을 때, 이런 거. 그리고 배우자가 배우자나 그 직계 변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했을 때, 때리거나, 폭행하거나, 욕하거나 이런 경우 몇 가지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두 개를 비교해보면
하나는 재판상 이유는 가정법원에 청구를 해서 재판을 거쳐서 돼야만 하고 그 사유도 여기 정해져 있죠. 법에. 그런데 협의 이유는 협의만 되면 된다고 하고 그 다음 836조에 보면 협의 이유는 가정법원에 확인만 받아서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만 하면 효력이 생겨요. 즉 협의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 사유가 재판상 이유는 사유에 해당하든 안 하든 둘이 협의만 돼서 가정법원의 그 의사가 확인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협의상 이유는 이혼 이유와 상관없이 부부의 이혼 의사가 같으면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협의 이혼은 가능하고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 이혼이 안 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단계는 한번 볼게요.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은 이혼을 하거나 혼이 취소되거나 혼이 무효되거나 이렇게 해서 부부가 같이 아이를 키우다가 갑자기 한 명이 아이를 키우게 됐어요. 그걸 한 명이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법적으로 양육권자라고 하는데요. 그 양육권자가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 양육하지 않고 있는 부부 일방이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 아이가 양육하지 않고 있는 부모를 중에 일방을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해요. 그 면접교섭권 한번 볼게요. 우리 민법 제 837조의 2는 1항에서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그 자는 상호 면접 교섭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고 2항에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직권에 의해서 면접 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즉 가정법원이 개입하는 경우에는 제한, 배제, 변경하는 경우죠.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면접 교섭할 권리를 갖는 거예요. 꼭 가정법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일방이 잘 보여주지 않아요. 부부 중 한 명이 양육권자가 보여주지 않거나 양육권자 입장에서 비양육권자가 아이를 면접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안 좋다고 생각했을 때 제한하는 경우, 배제하는 경우 이럴 때 가정법원이 개입하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면 이거 그 다음에 입양 부분 한번 볼게요. 입양에 관해서는 우리 민법 제 882조 2가 2에서 1항에서는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즉 소급표가 없다는 거예요. 양 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그리고 2항에서는 양자는 입양 전의 친족 관계는 존속한다. 특이하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A라는 사람을 입양을 하게 되면 그 아이의 원래 부모였던 친부모였던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저하고 양자관계가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부모 관계, 친자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부모 존재하고 양부모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친부모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는 입양했을 때부터.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냥 양자는 그냥 입양, 일반적인 입양은 소유표가 없고 그 친부모 관계가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런데 민법 908조의 3에는요 친양자라는 제도가 또 있어요. 그거는 이 항을 좀 보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될 때 종료한대요. 이게 차이점이죠. 입양관계와 그냥 일반적인 입양과 친양자는 그 두 개가 다릅니다. 기존의 친부모와 관계가 어떻게 종료되냐 안 되냐 이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입양은 종료되지 않아요. 친부모 관계가. 근데 친양자는 친부모 관계는 종료되고 양부모하고만 친부모 관계가 부모 관계가 부자 관계가 그대로 그것만 존속하게 되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와 관련된 법률 규정하는 거 다 봤습니다. 1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는요 민법의 기본 원리에 관한 문제네요. 이 부분은 조문을 살펴보기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이 문제 또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법률행위예요. 자, 미성년자가 먼저 누군지 먼저 봐야겠죠. 규정 한번 가볼게요. 우리나라는
민법 3조에서 권리 능력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라고 하는데, 이거와 좀 구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이에요. 행위 능력자가 있고, 행위 능력자는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 약간 제한되는 행위 능력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성년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써있죠. 자, 그러면 미성년자는 어떻게 될까요? 19세에 이르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겠죠. 맞죠? 그럼 성년자는 여기서 문제 중에서 장난을 좀 많이 쳐요. 어떤 장난을 치냐면 만 19세 이상은 성년자 맞죠? 만 19세 초과는 성년자다. 만 19세 초과자가 성년자다. 이 문제는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왜? 19세도 포함하니까요. 그러면 만 19세라고 써있으면, 문제에 써있으면 이 사람은 성년자고요. 만 18세라고 써있는 경우에만 미성년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 풀 때 이걸 먼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이제 그럼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민법 5조에서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정 대리인 누구예요? 보통은 부모죠. 그리고 나서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누가 취소할 수 있어요? 부모가 취소할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어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유동적 유효, 그냥 확정적으로 유효가 아니라 바뀔 수 있는 유효다, 유동적 유효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가 있나 볼게요. 민법 6조는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라는 제목으로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해서 처분이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이 면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범위를 정하여 처분한 재산이 뭘까요? 보통 용돈 같은 거, 참고서 사라고 준 돈, 옷 사라고 준 돈, 엄마가. 이런 것들은 그 범위를 정해서 준 돈이죠. 이런 것들은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를 못하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미성년자가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명하는 행위. 자, 볼게요, 여기. 이거는 아까 봤던 5조의 단서에 들어가 있어요. 후단에.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명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해 동의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바로 이 앞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 동의를 할 필요가 없다. 동의할 필요 없다. 그 뜻이에요. 그대로 유효라는 거죠. 또 예외가 있어요. 미성년자의 사술. 17조를 보면요.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라고 해서 1조에서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2항에는요. 미성년자나 피산정 후견, 이건 보지 마시고요.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이랑과 같다. 즉 취소할 수 없다. 이해 가시죠? 이런 걸 우리는 미성년자의 사술이라고 해요. 이렇게 사술이 있었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있어요. 우리가 계약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법률행위도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제한하는 게 있어요. 사회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건 계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한하거든요. 누가 봐도 안 좋은 행위를 말할 때 제한할 수 있고 이걸 무효로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대성조에는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은 법률행위 무효로 한다. 도박, 장기매매 이런 것들. 계약이긴 한데 이런 것들은 사회질서에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예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경험이 없거나 그 사람이 갑자기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해서 하는 행위. 궁박은 뭐냐면 막 몰리고 있는 행위. 내가 무언가 선택하기에 되게 힘든 상황. 내일 교도소 갈 것 같은 상황. 누군가에게 협박받고 있는 상황. 뭐 이런 상황 때문에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체결된 행위는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행위들은 무효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말씀드린 미성년자의 개념, 미성년자가 행한 행위의 효력, 그리고 그것을 누가 취소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없는지, 그리고 어떤 행위들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지를 알면 제가 볼 때 15번 문제는 무난하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5번 문제가 사례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못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딸도 힘들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15번 문제 마칩니다. 자, 18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도 민법 문제예요. 네, 이 부분은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이행 불능에 대한 규정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민법 546조는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될 때, 그러니까 내가 토지를 넘겨줘야 되는데 토지를 넘겨주지 못하거나 건물을 넘겨줘야 되는데 내가 건물을 다 불내버렸어요. 못 넘겨주죠. 건물을 팔았는데 이런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제551조에는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 뜻이 뭐냐면 계약을 해지하고도 손해배상 청구도 아울러서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손해배상 청구권도 갖는다는 거죠. 자, 볼게요. 그래서 이행 불능에 빠진 경우 뭔가 계약이 체결됐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 불능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하고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죠. 당연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이제 불법행위 부분 한번 가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일반 불법행위라고 부르는 거는요, 우리 민법의 750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750조는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고의 또는 과실 하나, 행위가 있어야 되고 위법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럴 경우 그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써있고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규정을 써놨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수한 불법행위 책임들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감독자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감독자 책임은 언제 발생하는지 볼게요. 우리나라 우리법 민법 755조는 감독자 책임이라고 해서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753조, 754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경우에 먼저 753조 먼저 볼까요? 753조는요, 이렇게 미성년자 책임 능력이네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책임에 변식할 능력이 없는 때에 미성년자인 경우 플러스 그 행위의 책임을 변칙할 능력이 없는 때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책임을 없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미성년자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칙할 능력이 없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심신상실자. 이런 규정이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이 부분도 이 심신상실자도 배상 책임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그들을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책임 무능력자, 이건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정하지 않고 있어요. 법률행위 당시에, 불법행위 당시에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그 사람이 자신의 행위의 책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그거를 변칙할 능력이 있는지를 따라서 결정해요. 그래서 18세, 16세 민사상 미성년자이긴 한데 그 사람이 그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책임 무능력자가 아니고요. 만약 7살, 8살에서 자기가 무슨 행위를 하는지도 아예 모르는 사람들, 이런 친구들은
책임 무능력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 책임은 755조에 따라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써 있죠. 단서에 감독 의무를 게을리 아니한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책임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감독자가 내가 감독을 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걸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감독자 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사용자 책임 한번 볼게요. 이것도 특수불법행위네요. 이건 좀 할 말이 좀 있어요. 자 볼게요. 사용자 책임 756조입니다. 타인을 사용하여, 참 사람을 사용한다는 말이 좀 그런데, 타인을 고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이거는 고용관계를 법률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통제할 권한이 있었느냐를 봐요. 그런 관계였는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또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 규정만 봐도 여러 개 떠오르죠. 타인을 고용해서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이 피용자가 사무 집행에 관하여 무슨 행위를 했을 때예요. 그때만 배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서를 보면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하나 1번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요. 피용자는 아까 말씀 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져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그런데 사용자도 756조에 따라서 사용자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둘은 법률적으로 부진정 연대채무라는 게 있어요. 이 연대채무 관계에서 둘 중에 피해자는 둘 중에 한 명한테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나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이런 책임을 만들었을까요? 사용자가 자기 때문에 일을 시켰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피용자에게 일을 시켰고 그 일하는 관계에서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했다면 그 책임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시켜서 안전하게 그리고 불법행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피해자 입장에서 근로관계에 있는 피용자보다는 사용자가 좀 돈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돈을 피해배상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에게 면책 사유가 아까 있다고 했죠.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할 때 상당한 주의를 다해도 손해가 있을 때 그러니까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여전히 피용자는 여전히 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아시겠죠? 이런 경우 있죠. 사용자와 제3자의 계약 중 피용자가 불법행위한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자 보세요. 사용자가 있어요. 피용자가 있겠죠. 사용자가 있고 피용자가 있어요. 제3자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일을 해주는 과정에서 이 제3자한테 피용자가 나쁜 행동을 했어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피용자는 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져요. 그런데 계약관계는 없기 때문에 이 피용자는 이 제3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아요. 채무불이행 책임은 계약관계가 있을 때만 지는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관계는 사용자하고 제3자 사이에 존재하지 피용자하고 제3자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약 책임을 묻지 않죠. 채무불이행 책임은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불법행위 책임만 부담합니다. 사용자는요 756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져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까지 이 계약관계에서 존재한다면 채무불이행 책임도 부담해야 되는 거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계약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특수불법행위와 관련해서 아니면 그냥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도 756조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책임을 면책될 수 있게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볼까요?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거 정당방위네요. 부득이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나를 공격해오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제압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이 다쳤어요. 나는 안 다치고 그 사람만 다쳤어요. 이런 경우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셨나요? 이해하고죠. 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민화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같다. 책임을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 뜻이에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근데 이거 급박한 민화를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게 뭐냐면 긴급피난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막 집을 지나가는데 엄청나게 큰 개가 막 나를 따라오는 거 누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집이나 들어가기 위해서 유리창 깨고 들어갔어요. 손해를 끼쳤죠. 이런 경우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준용된다 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긴급피난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러나 피해자가 있죠. 예를 들어 정당방위에서는 그 정당방위 상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그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대요. 근데 여기서는 제3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가 피해자가 된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셨죠? 아까 그리고 이 긴급피난 같은 경우는 개를 피하기 위해서 남의 집에 들어갔죠. 남의 유리창 깼잖아요. 그럼 그 유리창이 깨졌기 때문에 그 유리창 깨진 집주인은 아까 말한 그 개의 주인이나 이런 사람한테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정당방위와 긴급피난과 관련해서 그 제3자에게 그렇게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손해를 끼쳤을 때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원인을 제공한 자 있었죠. 원인. 네, 아까 개 주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750조라든지 다른 특수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자는 이 사람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거 문제는요. 불법행위와 관련된 18번 문제는 불법행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반 불법행위와 그리고 특수불법행위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면책되는 면책조항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심도 있는 문제 같아요. 어려운 문제 같아요. 제가 이걸 공부할 때도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아요. 공부를 깊숙이 해야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18번. Я знаю, что делаю. Отлично. 자, 이번에 형법 문제입니다. 자, 13번, 14번 문제예요. 자, 우리나라는 행위시법주의를 택하고 있고 형벌 불속의 원칙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법규적으로 볼까요? 이번에 형법이에요. 형법 제1조에 써 있습니다. 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시의 법률에 따라서 그 사람을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된 경우, 이때 범죄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때 법률이 변경된 거예요. 법률이 변경됐죠. 근데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국법보다 경한 때, 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자, 보세요. 즉 행위자한테 좋아진 경우죠. 이럴 때만 바뀐 법률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만 규정되어 있지 나머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즉 범죄를 구성하지 않던 것이 범죄를 구성하게 되거나 형이 예전 법보다 중해져서 강해졌을 때는 더 세졌을 때는 예전에 행위시법주의 일항으로 들어가서 행위시법 그 범행을 할 때 법만 적용해서 처벌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번에는요, 형사 미성년자. 아까
민사 미성년자에 대해 보셨죠? 형사도 미성년자가 있어요. 법 규정 볼게요. 제 9조에 써 있습니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 벌하지 않는다. 아예 벌 자체를 안 한대요. 처벌하지 않는다. 써 있고, 아까 똑같은 적용 방법이에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 형사 성년자는 만 14세 이상이고, 만 14세를 초과하는 자만 형사 성년자다라고 말하는 규정은 지문은 틀린 지문이죠. 만 14세는 형사 성년자고, 만 13세는 형사 미성년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나면 바로바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 먼저 체크하고 가야 되겠죠. 자, 이번에 위법성 조각사에 볼게요. 우리 형법 이론은 구성요건 해당성. 사람을 살해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경우에 사람을 살해한 것, 이것이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해요. 요건 해당성.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한 걸로 추정을 해줘요. 위법한 행위일 것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우리 법은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총 4가지 정도가 있어요. 더 있으나? 기억이 안 나요. 4가지 한번 볼게요. 법의 20조에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즉, 누가 봐도 정당한 행위로 보인다. 이런 거는 벌하지 않는 거예요. 군인이 사람을 적군을 죽이는 행위. 사실은 사람을 살해하는 거 맞죠.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어서 위법성이 추정돼요. 그런데 법령에 따라서 군인은 당연히 전쟁 중에 적군을 죽여야만 하잖아요. 이런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예요. 자, 21조 정당방위 볼게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위해서 타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서 방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아니한다. 그냥 벌하지 아니한다가 아니에요. 정당방위를 웬만해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상대가 나를 몽둥이로 때리려고 하는데 내가 맨몸으로 싸워서 그 사람 때리거나 그 정도의 몽둥이로 그 사람 때리는 건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데 상당한 이유가 되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몽둥이 때리려고 하는데 내가 칼로 막 그 사람 찔러요. 이런 경우는 정당방위가 아니고 그 다음 조항에 있는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벌하지 아니한다가 아니죠. 범죄는 성립해요. 위법성이 조각되진 않지만 가인방위로 해서 형률,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에요. 이해가셨죠? 이걸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잘 보면 자기 또는 타인이에요. 나한테 누군가 몽둥이를 가지고 나 때리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제3자인 누군가를 막 때리려고 해요.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나서서 그 사람을 막아주고 때리고 하는 것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긴급피난은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대한 현재 유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써 있어요. 아까 개가 막 쫓아오는데 다른 집에 막 들어가는 거, 이런 경우예요. 근데 그 집에 문이 다 잠겨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거는 긴급피난이 될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이 열리는데 문도 잠겨있지도 않은데 막 유리창 깨고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런 경우는 2조에 2항에 들어있어요.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이고, 긴급피난은요 제22조에 서 있어요. 아까 개 사건 기억나죠? 개가 막 쫓아오는데 막 도망가다가 다른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집 문이 열려서 들어갔어요. 이런 걸 원래는 주거침입에 해당하거든요. 허락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들어가서도 벌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근데 이런 경우에 문을 열어볼 수도 있는데 그냥 바로 유리창 깨고 확 들어갔어요. 이게 긴급피난 성립할지는 좀 두고 봐야겠죠. 맞죠? 자구행위. 솔직히 자구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 싶어요. 내가 법에 이렇게 써서 법정 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존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써 있어요. 청구권이니까 민사상 청구권이겠죠.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 사람 막 재판 중인데 이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돈을 가지고 공항에서 나가려는 걸 내가 봐버린 거예요. 그 사람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재판한다고 해서 그
청구권 보존하고 집 강제 집행하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 그 사람 나가고 나면은 청구권 보존하기 너무 힘들어지죠.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 못 나라 붙잡고 있는 거, 이런 상황을 예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근데 이게 실제로 인정될지는 의구심이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추정되는데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위법성이 없어지는 그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총 4가지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는 것 중에 징역형이 있다는 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금고라는 걸 잘 못 들어봤죠. 교도소에서 수감생활 하는 건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금고형, 징역형. 근데 이 2가지의 차이는 강제 노역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예요. 징역은 노역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징역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금고형은 노역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교도소로 보내는 형은 총 2가지가 써있어요. 금고형, 징역형. 자, 볼까요? 한번. 우리나라 형법에는 형법의 종류에 따라서 총 이렇게 나뉘어서 사형, 징역, 금고. 사형은 목숨을 끊어서 생명을 박탈하는 생명. 징역형과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시켜서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볼게요.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신문제 한번 볼까요? 이거 규정 되게 많아요. 형사소송법에 써 있습니다. 왜 이게 규정이 많고 자세하게 써 있을까요? 사람이 신체를 구속하는 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법이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 201조 2항에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신문하여야 한다. 의무로 써있죠? 꼭 하게 써있죠. 맞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 때까지도 신문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체포하거나 잡아놓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영장 실질심사를 받지 않고는. 그리고 사망에 보면 사망 말고요. 사항 한번 볼게요. 검사와 변호사는 사망에 따른 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사망을 먼저 보는 게 낫겠네. 그래서 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 즉시, 2항의 경우에 피의자 인체와는 즉시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신문기일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그리고 검사와 변호인은 사망에 따른 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자, 피의자는 출석해야만 하는 거죠. 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조건 신문은 의무라는 거죠. 이해갔죠? 8항을 볼게요. 신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을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변호사가 없는 사람에게 국선 변호인을 지정해서라도 변호사가 있는 상태에서 신문까지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 영장의 청구 전후에 피의자 신문을 얼마나 엄격하게 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피의자에게 변명하기를 명확하게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실무에서는 청구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발부됩니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그에 따라서 피의자를 신문하는데 그 신문 기일이 지난 보통 그 날에 보통 결과가 나오는데 대부분 영장이 발부돼요. 80몇 %의 발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검사의 필의, 기소 편의주의. 이제 사건이 접수가 되거나 고소 고발이 있거나 이 수사기관이 인지를 해서 수사를 쭉 했어요. 그럼 검사님이 이제 결정을 내리죠. 제가 혐의가 없어서 불기소 처분, 죄가 안 돼서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로 불기소, 조건부 기소유예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즉 법정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좀 어린 친구들한테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보내는 소년보호 사건 송치 결정. 기소가 뭐냐면 드디어 법정으로 보내는 거죠. 법원이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편의주의, 기소를 편의하게 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요. 검사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법정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형사소송법에 247조에 검사는 형법 51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죄인데도 불구하고 유죄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공소 제기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공소 제기를 하면 기소를 해야 되는데 형법에 나와 있는 양형의 조건 51조에 범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혐의 정황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기소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불기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소유예 같은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거는 검사 입장에서는 제가 있다고 수사 결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소 편의를 법에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있죠? 여러분들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 들어봤죠? 이것도 법에 써 있어요. 형사소송법 275조의 2에 피고인의 무죄 추정에서 피고인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무죄로 추정되니까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되니까 그 상대방에 있는 검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형사보상 청구 한번 볼까요? 마지막은 아니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는 보상 요건이 2조에 써 있는데요. 블라블라블라 쭉 가다가 무슨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았고 그걸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플러스 확정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국가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이런 경우죠. 1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1심에서. 그래서 이 사람을 징역형의 유죄가 나와서 교도소에 법정구속돼서 교도소로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피고인이 항소해서 2심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풀려났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서 2심에서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무죄 확정이 됐죠? 근데 이 사람은 1심 판결 때문에 구치소에 가 있었죠, 구속돼서. 이런 경우 그 기간만큼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거꾸로 한번 볼게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와 검사가 항소해서 2심에서 유죄로 바뀌었고 징역형에 선고돼서 피고인이 구치소로 가게 됐어요. 근데 피고인이 1주 안에 상고를 해야 되는데 대법원에 상고를 안 해서 이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게 아니라 유죄 판결이 확정됐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보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확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1심에서 판결이 있었어요. 근데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면 피고인이 항소를 할 수 있거든요. 2심에다가. 그런데 7일 안에 할 수 있는데 이 7일 안에 항소를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는 종국 판결만 있었다고 하고 판결이 확정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왜? 7일이 지나서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확정되어 있다고 하지 않고요. 근데 만약에 유죄 판결에 대해서 검사도 항소를 안 하고 피고인도 항소를 안 해서 1심이 끝난 7일 후에 더 이상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양쪽이 없어졌어요. 검사도 피고인도. 그럼 확정됐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이 1심 판결을 확정 판결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2심 법원에 넘어갔고 2심 법원에서 또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에 관해서 또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를 했어요. 대법원에. 그러면 이 2심 판결도 확정된 것이 아니죠. 네. 그런데 반면에 2심 판결이 있은 후에 판결 선고가 있은 후에 피고인도 검사도 일주일 동안 항소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2심 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심 판결 후에 일주일 안에 검사나 피고인 중에 한 명이 항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또 판결 선고가 있었어요. 대법원 판결은 더 이상 그 다음에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2심에서 검사나 피고인이 상고를 한 후에 대법원에 넘어간 사건 중에서 대법원은
판결만 있으면 그것이 바로 종국 판결이고 그것이 바로 확정 판결이에요. 바로 확정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1, 2심은 판결이 있은 후 7일이 지나야 되는데 판결 확정 여부를 알 수 있는데 대법원 판결은 그냥 대법원 판결 선고가 있기만 하면 바로 판결 확정이 있는 것으로 봐버립니다. 그리고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는 절차, 불복하는 절차를 항소라고 하고요. 2심에서 3심으로 넘어가는 불복 절차를 상고라고 합니다. 이건 용어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사 보상 청구가 가능한 것은 본인이 유죄 판결을 받아서 구금됐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속되었는데 이후에 재판 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히 부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범죄 피해자 구조물 관한 것도 있어요. 내가 범죄의 피해를 받았어요. 누가 나를 칼로 찔렀어. 나 병원비도 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리고 윗자료도 막 받아야 되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 지금 요건을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자료를 제출하거나 피해 구조자가 하다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을 도와주다가 국가기관을 협조해주다가 피해자가 된 경우, 그래서 그런데 그 피해 전부나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에 국가는 피해 구조자, 구조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 피해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누가 지급한다고요? 국가가. 가해자가 지급하는 건 손해배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피해 구조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하는 거죠. 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 관계입니다. 제가 B라는 A라는 사람을 때렸어요. 그러면 이건 형사적으로 폭행죄가 돼서 제가 형사재판을 받아서 벌금형,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고요. 민사재판에서는 이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죠.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람을 때렸고, 고의로 때렸고, 이 사람한테 아프게 하는 손해를 입혔고, 상해에 이르게 했거나, 병원 다니게 했으면 손해가 날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책임이 저에게 인정돼요. 손해배상 책임이. 이거 원래는 이건 별개의 절차예요. 그래서, 그런데 형사사건에서 제가 유죄가 나오면 이 유죄가 나왔던 사건의 증거라든지 판결문을 첨부해서 민사소송에 제기를 하면 제가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이해가셨죠? 원래는 별개인데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은 민사재판에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가능성을 매우 높여줄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이번 형법, 이 법과 정치화법에서 수능 문제 13번, 14번은 이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고 처벌되는 거는 범죄 성립돼서 수사 단계, 재판 단계, 그리고 수용 단계까지를 전부 다 보는 문제더라고요. 정말 형사 절차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풀기 좀 어려운 문제일 것 같고, 이런 문제를 잘 풀어내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는 것에 놀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고 전체적인 구조를 다 이해하면 좀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수능 문제 중에서 정치화법 수능 문제 중에서 형법과 민법 관련된 문제를 법 조문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저도 문제를 받아보고 실제로 풀어보는 과정에서 와, 이런 문제를 내가 풀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헷갈렸고요. 많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힘들었을 것이고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받아보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내는 여러분이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우선 많은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는 애쓴 고3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애썼다고 수고의 말씀 그리고 위로의 말을 전달하고 싶고요. 결과와 상관없이 남은 시간 동안 면접도 있고 나머지 시간도 있을 텐데요. 그 시간을 잘 해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제 시간이, 제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